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작가 김수무의 장편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74년 울산에서 태어났으며 1997년 단편소설 느림에 대하여로 등단하였습니다. 1998년 문학동네 신인상, 2012년 제7회 허균 문학작가상, 2013년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 등을 수상하였고 2020년 김현 문학패 수상자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은이, 김숨, 여인들과 진화하는 적들. 앞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홈쇼핑 콜센터 전화 상담원이던 며느리인 그녀는 5년 전 아이를 낳은 후 맡길 곳을 고심하다가 홀로 사는 시어머니인 여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육아와 살림을 전담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얼마 전 해고되고 나서 집에 머물게 되면서 시어머니만 따르는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며 아토피로 고생하게 되는 아이의 발진 부분에 시어머니가 침을 바르는 것을 보고는 질색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였을까?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인 여자의 침이 마르기 시작하는 구강 건조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증상 초기 때에 모욕을 심하게 당했거나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공생이라는 환상. 그녀는 새삼스럽게 거실과 부엌을, 그 안에 들어찬 가구들을 둘러보았다. 결혼할 때 나름 실용성과 유행하는 디자인, 가격을 꼼꼼하게 따져 장만한 가구들은 그녀가 아닌 여자의 손길에 길들여져 있었다. 하물며 접시나 냄비 같은 자잘한 세간은 말할 것도 없었다. 베란다, 그녀가 물 한 번 준 적 없는 고목나무와 벤자민은 여자의 한결같은 보살핌 덕분에 풍성히 잎을 매달고 있었다. 자신의 입속 침이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화분에 물 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오늘 아침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가 깨닫기 전까지 이 집에서 마르는 것은, 말라가는 것은 여자의 입속 침뿐이었다. 쌈을 싸먹고 남은 상추 한 장, 밥 한 알, 과일 한 조각, 허투루 마르도록 여자는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여자가 이 집에서 마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삶는 행주와 건조대에 넣은 빨래뿐이었다. 구석구석까지 여자의 바지런한 손길에 의해 질서가 부여되고 또한 철저히 유지되고 있는 집안을 둘러보려니 그녀는 자신의 고유 영역을 침범당하다 못해 통째로 빼앗긴 듯한 씁쓸하고 묘한 기분마저 들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하고 살벌한, 그러나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한 영역 다툼에서 패배한 듯 비참하고 서러운 심정이었다. 영역 다툼이라니, 자신의 생각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영역 다툼이 별것인가 싶었다. 인간 세계든 동물 세계든 찬찬히 속을 들여다보면 영역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 곳이 한 곳도 없으리란 생각마저 들었다. 하물며 이빨도 발톱도 뿔도 없는, 한번 뿌리 내린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식물들조차 수형이 변하도록
치열하게 영역 다툼을 벌인다지 않는가. 홈쇼핑 콜센터, 그 세계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역 전화 상담원들 간의 영역 다툼이 끊임없지 않은가. 자신들이 원해서 벌이는 영역 다툼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렇다 해도 현관문을 굳게 닫아 걸고 집안에서 벌이는 영역 다툼이 어항 속 관상어들이 벌이는 영역 다툼만큼이나 조용한 것 같아 그녀는 못마땅했다. 차라리 동네가 한바탕 떠들썩하게 싸우고 끝장을 내는 게 낫지. 유리로 막힌 어항 속 관상어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그녀는 잘 알았다. 신혼 초 그녀는 어항을 선물 받아 얼떨결에 레드베타라는 관상어를 3마리나 키운 적이 있었다. 태국이 원산지라는 그 관상어는 온몸이 붓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다. 배 밑으로 길게 늘어진 지느러미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절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물속을 헤엄쳤다. 지구본만한 어항 안에서 레드베타들은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주둥이로 서로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물어뜯는 사투를 벌였다. 사투 내내 레드베타들이 내지르는 악다구니와 절규, 새된 비명은 그러나 벽보다 견고하고 침묵보다 잠잠한 물에 의해 집어 삼켜졌다. 어항 안에서의 사투가 밖에서 구경하는 것보다 훨씬 살벌해서였는지, 먹이를 제때 못 주어서인지, 아니면 물갈이를 소홀히 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3마리던 레드베타는 키운 지 보름 만에 1마리로 줄었다. 그 1마리마저 죽자 그녀는 어항을 친정에 가져다 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베타는 원래 베트남 농부들이 투어로 기르던 물고기로 싸움이 붙으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울 만큼 악착스럽다고 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녀는 지난 5년 동안 야금야금 여자에게 빼앗긴 영역을 당장이라도 도로 빼앗아오고 싶었다. 그녀가 레드베타들의 영역 다툼까지 떠올리면서 초조해하는 동안에도 여자는 걸레질에만 열중했다. 정수기가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에 놓여있는 것마저 그녀는 거슬렸다. 여자가 들어와 살기 전까지 정수기는 냉장고와 식탁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정수기가 지금 위치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가 특별히 따지지 않고 넘어간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다. 밤을 꼴딱 새운 뒤라 따질 기운이 없기도 했지만 정수기가 어디에 있든 물을 내리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다. 어디 정수기뿐이던가. 3인용 소파에 딸린 1인용 소파는 아예 베란다 밖에 내놓았다. 거실이 좁은 편이라 1인용 소파가 거치적거리기는 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위치를 약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자신에게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식탁도 2발짝쯤 부엌 쪽으로 자리를 이동해 있었다. 그러니 싱크대 안 그릇들과 냄비들, 양념통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집으로 살러 들어와 여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양념통을 위치를 바꾸는 것이었다. 싱크대 안에 뒤죽박죽 넣어둔 양념통들을 여자는 가스레인지 뒤쪽 싱크대 선반에 내놓았다. 앞으로는 여자가 부엌 살림을 도맡아 하다시피 할 것이기에 그녀는 잠자코 지켜보기만 했다. 여자가 들어와 살기 전과 그 위치가 달라지지 않은 것은 안방 장롱과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같은 부피가 크고 무거운 세간들 뿐이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옮기는 것이 가능했다면 여자는 그것들의 위치마저 바꾸지 않았을까? 여자는 강박적이라고 할 만큼 살림을 질서정연하고 반듯하게 정돈했는데 일단 한번 놓아둘 것을 정하면 항상 그곳에 놓아두었다. 양념통들이 바로 그 증거였다.
7개나 되는 양념통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그녀는 본 적 없었다. 정신없이 음식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텐데 백설탕, 흑설탕, 맛소금, 왕소금, 고춧가루, 참깨, 다시마가루 순서로 쪼르르 놓여 있었다. 욕실 서랍장안 수건들이 항상 색깔별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것만 봐도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줄을 맞춰 서랍 속에 든 양말들은 때때로 그녀를 질리게까지 했다. 현관 신발들도 여자는 수시로 가지런히 정돈했다. 신발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이 싫어서 저러는 거겠지 했는데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지 싶었다. 신었다 벗었다 하는 신발들마저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방향대로 여자는 신발 앞코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했다. 대부분 식당 어디를 가봐도 신기 편하게 앞코가 문 쪽을 바깥쪽을 향하도록 놓아둔다는 것을 여자는 모르는 것일까? 놓여 있어야만 여자는 직성이 풀리는 게 아닐까? 전화기가 왜 저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응? 전화기가 왜 저기 놓여 있는 거냐고요? 전화기는 원래 텔레비전 오른편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편에 놓여 있었다. 전화기 역시 여자가 마음대로 그 위치를 바꿔버린 것이다. 살림들 위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태까지 본척만척 했기에 자신이 따지고 드는 것이 여자로서는 황당하리란 걸 잘 알면서도 그녀는 다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거야 저기가 자리니까. 여자가 당연한 걸 묻고 그러냐는 투로 중얼거렸다. 자리요? 자리라는 말이 엉뚱하다 못해 낯설기까지 해 그녀는 냉큼 되물었다. 고작 전화기를 두고 자리 운운할 것까지 있나 싶었다. 전화기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솔직히 자리라는 말이 여자의 입에서 튀어나왔을 때 그녀는 홈쇼핑 콜센터 서랍처럼 칸칸 나뉜 자리들을 떠올렸다. 그녀의 전용 전화에선 숫자였던 245번이 자동으로 연결되던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만 사각으로 각이 지고 좁아 터진 자리를 제자리, 그녀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자가 한술 더 떠 중얼거렸다. 그냥 자리도 아니고 제자리라니. 설마 여자는 양념통 하나하나도 전부 제자리가 있어야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저리 놓아둔 걸까? 원래는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려 애썼다. 전화기가 놓여있던 자리가 말이에요. 아니, 저기다, 저기. 갈라지고 흐릿했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실 전화기가 텔레비전 왼편에 있든 오른편에 있든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전화를 걸고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이다. 고작 전화기가 놓여 있어야 할 자리를 그것도 제자리를 두고 따지려니 우습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다. 날이 날인 만큼 여자에게 단단히 일깨워주고 싶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 말고 별 다를 것 없는 날이었지만 여자가 건성처럼 마지못한 듯 중얼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게 몇 날 며칠 벼르고 벼른 날처럼 신경이 한껏 곤두섰다. 침처럼 들러붙어 걸레질을 하는 거실이 개수대통까지 반질반질한 부엌이 실은 누구의 영역인지 이참에 여자가 확실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자리를 누가 정하는데요? 누가요? 도대체 누가? 그녀는 당장 위치가 바뀐 세간들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가스레인지 뒤쪽 양념통들을 싱크대 안에 쳐넣고 싶었다. 정수기도 도로 냉장고와 식탁 사이로 위치시키고 1인용 소파도 거실에 들여놓고 세간들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지켜보다 집을 비우고 없을 때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지 않을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침이 뚝 떼고 콩나물을 다듬고 있거나 저리 걸레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머니세요? 저기가 자리니까. 어머니가 무조건 정하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기가 여자가 혹시나 이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지난 5년 동안 살림을 도맡아 했으니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아들 며느리의 집임을 여자에게 일깨워 주어야 하지 않을까? 전화기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원위치 시켜야겠어요. 원위치요. 저것도요. 저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여자가 알기나 할까? 거의 대부분의 세간이 자리가 바뀌었으니 어떤 걸 말하는지 여자는 혼란스러울 것이었다. 저기 있으니까 거치적거리는 것 같아요. 여자도 감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와 자신 사이에 흐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그녀에게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한번 크게 내쉰 뒤 몸을 일으켰다. 감감무소식인 개수대 수도꼭지를 쏘아본 뒤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가갔다. 7개의 양념통들을 싱크대 안 원래 있던 곳에 위치시켰다. 여자도 당연히 인정하겠지만 두 여자가 각자의 고유 영역을 차지하고 사이좋게 공존하기에 집은 너무 작았다. 이 집에서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시어머니인 여자와 함께 살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였다. 욕실이 2개 딸린 중형 아파트도 아니고 방 2칸짜리 손바닥만한 빌라가 아닌가. 여자와 함께 살면서 편했던 점보다 불편했던 점들만 새록새록 떠올랐다. 겨울은 그럭저럭 살만했지만 여름에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라 열대야에도 집안에서 옷을 훌훌 벗고 지낼 수가 없었다. 더위를 잘 타지 않는지 여자는 삼복더위에도 양말까지 갖추어 신었다. 그러니 그녀 또한 양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옷을 적당히 갖추어 입어야 했다. 작년 여름 휴가 때 하도 더워 목과 겨드랑이 부분이 시원하게 파인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지낸 적이 있었다. 가슴골이 훤히 드러났지만 시아버지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뭐 어떤가 싶었다.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온종일 틀 수도 없고 선풍기마저 더운 바람이 났다. 보기가 민망했는지 여자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건넸다. 옷을 좀 입지 그러냐? 옷이요? 입었잖아요. 그래도 옷을 좀. 옷 입은 것 안 보이세요? 여자 때문에 내 집에서 내 맘대로 옷도 못 입나 싶어 내쏘았지만 결국 덜 파인 옷으로 갈아입지 않았나. 이중 생물. 한때나마 그녀는 여자와 자신이 공생관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함께 산 지 3달까지는 그랬다. 서로가 너무 다르지만 필요에 의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관계, 지의류라던가 균류와 녹조류가 상리 공생적 결합을 하고 있다는 식물이 다른 한쪽 없이는 나머지 한쪽도 살아가는 게 불가능할 만큼 밀접하게 결합해 하나의 식물처럼 보인다는 이중생물, 생물적 상식이라고는 약육강식과 이기적 유전자, 멸종과 진화 정도인 그녀가 즈르라는 식물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중 인격도 아니고 이중 생물이라는 말이 재밌어서였다. 이중 생물이라고 아세요? 둘이자 하나인 결합 생물 말이에요. 밝혀지지 않은 이중 생물이 얼마든지 있을지 모른다지 뭐예요. 너무 꼭 결합해 하나의 생물처럼 보이는 이중 다중생물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지 모르지. 인간이 뭐요? 알고 보면 인간도 그 이중 생물인지 뭔지. 어머니도 참 무슨 엉뚱한.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네 입으로 그러지 않았냐? 밝혀지지 않은 이중생물이 있을지 모른다고 네 입으로 얼마든지. 아무리 그래도 설마 인간이 이중생물이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밝혀지지 않았다 뿐이지 어쩌면. 여자가 상반신을 일으키더니 등을 구부정히 말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석고상처럼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뭐야? 혹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나 그녀는 여자가 이중생물이 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뿐이라고 이해하고 싶었다. 인간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이중생물이라니 말이 되는가? 그녀는 다른 종들은 얼마든지 이중생물이 될 수 있어도 인간만은 결코 이중생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10여 분이 흐르도록 여자는 꼼짝하지 않았다. 저대로 잠들기라도 했나 싶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여자의 눈이 단추가 떨어진 구멍처럼 멍하니 벌어져 있었던 것이다. 종종 여자는 저렇게 심장과 피가 굳은 듯 미동조차 없이 거실 바닥이나 식탁 의자, 소파에 앉아있고는 했다. 소리 없이 움직임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붙박이 가구처럼 가만히 존재할 뿐인데 그녀는 여자가 몹시 거슬렸다. 그러고 보니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할 때 여자의 존재가 그녀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차라리 설거지나 걸레질을 할 때, 나무를 묻힐 때 여자의 존재감이 덜 느껴졌다. 그렇잖아도 요 며칠 그녀는 여자가 부담스럽다 못해 소화 안 된 음식물처럼 식도와 위 사이 명치를 틀어막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렇다고 침을 뱉듯 여자를 뱉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침 같다는 것이지 여자가 정말로 침은 아니었으니까. 이중생물이 뭔지 어머니가 정확하게 모르시는가 본데 이중생물이 뭐냐면 말이에요. 여자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기는 듣는 것인지 그녀는 판단이 서지 않았다. 숨조차 쉬지 않는 듯 여자가 꼼짝 안 했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보잘것없게 여겨지도록 여자의 존재가 독보적으로 크게 다가왔다. 한쪽의 존재감이 두드러질 때 다른 한쪽의 존재감은 자연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중생물이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적대적 존재로까지 느껴져 그녀는 갑자기 말문이 막히도록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막상 이중생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니 더 떠오르는 게 없었다. 살아오는 동안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녀로서는 그저 그런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 앞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그 존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자라는 사실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요 며칠 잠자는 것 말고 아무 의욕이 없는 게 우울증이 아닐까 싶도록 스스로의 존재가 하찮게 느껴지던 터라 그녀는 자괴심마저 들었다. 하긴 홈쇼핑 콜센터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할 때도 문득문득 스스로의 존재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져 우울해지고는 하지 않았나. 전화상담원은 얼굴 없이 목소리만으로 타인을 상대해야 했다. 그녀는 하루 평균 120통에 달하는 주문 전화를 받았다. 전화상담원으로 투입되기 전 목소리통과 빠르기를 교육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500명에 달하는 전화상담원들의 목소리는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처럼 비슷비슷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어쩐지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고객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등수 하나를 주문하다 말고 목소리가 곱다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치근덕거리던 고객조차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할까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라는 돼지갈비식당 남녀 공용인 화장실에서 북받치는 서러움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던 자신을 생각하면
그녀는 수치심에 치가 떨렸다. 그것도 지린내를 풍기는 남성 전용 변기 앞에 우두커니 서서 15년 동안 일한 그녀를 위해 홈쇼핑에서는 송별회랍시고 돼지갈비 식당에서 회식을 시켜주었다. 당사자인 그녀가 한사코 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과 손을 씻으려 했지만 세면대 수도꼭지는 물을 떨어뜨려 주지 않았다. 오늘 아침 그녀의 집 세면대 수도꼭지가 물을 떨어뜨려 주지 않았듯이. 차라리 침이었으면, 그랬으면 벌써. 그녀는 차마 입 밖으로 소리내 중얼거릴 수 없어 입안에 고인 진짜 침과 함께 꾹 삼켰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속담이 떠올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못된 며느리라는 자책은 조금도 들지 않았다. 아이 봐줄 사람을 찾고 찾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와 살림을 합치는 경우를 그녀는 주변에서 흔히 보았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들어갈 만큼 자라 시어머니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데다 시어머니가 마침 늙거나 병들기까지 했을 때 다들 어떤 식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며느리라고 자부해왔다. 친구들이나 또래 전화상담원들과 수다 떨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그녀들도 똑같이 생각했다.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걸 그녀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녀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녀들 역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그녀들은 생각 못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녀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 그녀는 자신이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요새 며느리들이 특별히 야가 빠지고 못되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리라. 그녀는 3, 40대인 자신들 세대보다 5, 60대인 여자 세대가 외려 여자로서 살아가기가 수월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친정어머니 말 맞다나 밥은 밥솥이, 빨래는 세탁기가, 청소는 청소기가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라지만 막상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가 아니었다. 가장인 남자 혼자 벌어서는 내 집 장만은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외적 조건의 총체라는 스펙이 목숨처럼 강조되는 현실에서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의 교육비 감당도 어려웠다. 아이를 낳고도 직장에 다니는 여자들 대개가 아이를 전적으로 믿고 맡길 데가 없어 애를 태웠다. 막상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만큼 자라도 문제였다. 퇴근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맡아주는 것도 아닌데다 보내야 하는 학원만 늘어났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아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9시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혹시나 내 아이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이나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소위 말하는 왕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있다니.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라 남편이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몰랐다. 어쩌면 어머니 말대로 인간 역시 이중생물인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그러나 대꾸가 없었다. 아니, 인간이야말로 대표적인 이중생물인지 혹 알아요? 듣지 못하는 석고상에 대고 혼자 떠들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한마디 더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공생관계가 아니면 이중생물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재취업을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신이 그전처럼 여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한 공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녀가 여자를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데는 여자의 한결같은 태도도 한몫했다.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꼭 미덕만은 아님을
그녀는 여자를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다. 한결같다는 게 때때로 벽보다 더 사람을 숨막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변해야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보다 속 터지는 게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여자가 바로 그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 음식만 해도 여자는 늘 똑같은 재료와 요리법으로 만들어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모양으로 담아냈다. 콩나물 무침만 해도 여자는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고 벌겋게 무치는 요리법밖에 몰랐다. 겨자와 식초, 설탕으로 새콤달콤하게 무친 콩나물이 식탁에 올라온 적 있던가. 샐러드도 서너 가지 과일과 감자, 오이를 작고 네모나게 썰어 마요네즈로 버무린 사라다라는 말이 훨씬 잘 어울리는 샐러드밖에 할 줄 몰랐다. 오리엔탈 드레싱, 참깨 드레싱, 키위 요거트 드레싱, 흑초 마늘 드레싱, 발사믹, 올리브 드레싱 등등 샐러드 소스가 마요네즈 말고 20가지라는 걸 여자는 알기나 할까? 여자가 그야말로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인가 하면 그녀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했다. 그녀가 직장에 다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탁을 차리고 아이를 챙기고 차근차근 집안일을 해나갔다.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이 지긋지긋하지도 않은지 여자가 게으름이나 꾀부리는 모습을 그녀는 보지 못했다. 집에 있으면서 여자가 꼬박꼬박 차려주는 밥을 먹고 여자가 반듯하게 개어놓은 수건을 쓰고 여자가 가지런히 정돈해둔 물건을 쓰려니 아무래도 그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직장을 그만두고 며칠은 그런 여자가 고마웠다. 그녀는 여자의 태도가 당연히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러나 당장 집안일을 나누려 들 거라는 그녀의 예상과 달리 여자는 설거지조차 그녀에게 떠넘기지 않았다. 그 고마움은 일주일을 채 못 갔다. 그녀가 기껏 생각해서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 여자는 미흡한 듯 구석구석 소파나 침대, 장롱 밑까지 훑으면서 다시 돌렸다. 그녀가 옷가지들과 함께 세탁기에 돌린 수건들을 골라 다시 삶아 빨았다. 그녀가 끓인 참치찌개 맛이 심심하자 햄과 김치, 고추를 더 썰어 넣고 다시 끓여내 놓은 적도 있었다. 얼큰하니 맛이야 훨씬 나아졌지만 성의를 무시당한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상했다. 어디 그뿐이던가. 여자는 그녀가 차린 식탁 위 반찬 그릇들을 거의 항상 재배치했다. 뜨거운 찌개 냄비로부터 찬 반찬이나 김치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식으로 아무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만 늘려놓았으니 여자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딱히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랬다. 더구나 그녀는 살림에 취미가 없는 데다 설거지는 그녀가 유난히 싫어하는 일이었다. 학창시절 라면 끓여 먹은 냄비를 개수대에 처박아 두어 친정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 그런 그녀와 달리 개수대통에 물잔 하나 담겨 있는 적이 없을 만큼 여자는 부지런히 설거지를 했다. 혹 여자와 함께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아직은 함께 살고 있었다. 여자가 납작 엎드려 걸레로 거실바닥을 훔치는 동안에도 그녀는 식탁에 앉아 커피나 홀짝이고 있었다. 눈치를 주기는커녕 여자는 그녀를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녀를 집에 없는 사람 취급했다. 무시당하는 쪽은 사실 여자가 아니라 그녀였다. 돈은 둘째치고 여자 때문에라도 그녀는 어서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은 강박마저 들었다. 며느리가 집에서 못 놀게 하려고 일부러 저러나 싶은 게 여자의 한결같음이 실은 의도가 깔린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시어머니인 여자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는 게 여러모로 나을 테니 며느리에게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하면서 며느리가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꼴을 요즘 시어머니들은 곱게 못 보아 넘긴다더니 그 점에 있어서 많은 여자도 요즘 시어머니들과 다르지 않은 걸까? 하지만 제 취업이 어디 그리 쉬운가? 그녀와 한날 해고당한 후배 전화 상담원은 연년생인 두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데 잉크회사 영업사원인 남편의 월급을 몽땅 아이들 영어 유치원비에 쏟아부었다.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그녀는 아이들의 영어 유치원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리란 결의를 다졌다. 해고당한 지 보름 만에 보험회사 전화상담원으로 취직했다. 전화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이었다. 근무 여건이 어찌나 열악한지 4대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데다 콜수와 판매 건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청 콜센터로 전화상담원이 30명 내외라고 했다. 그녀는 걸려오는 주문 전화는 받아도 자신 쪽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할 자신이 없었다. 너하고 나도 20분 가까이 흐르도록 말도 움직임도 없던 여자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이마가 장판지에 닿도록 낮게 엎디었다. 어머니하고 저요? 들러붙듯 엎드어서도 여자는 부지런히 걸레질을 했다. 그래, 어쩌면 너하고 나도. 어머니하고 제가 뭘요? 그 이중. 여자가 걸레를 움켜쥔 손을 앞으로 쭉 내뻗었다. 심줄이 붉어지도록 앙상한 두 팔이 그녀는 지진으로 갈라진 틈 같았다. 이중생물. 그 순간 그녀는 여자의 입속 침이 부디 0.0001ml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랐다. 사막처럼 마른 여자의 입에서 토해지는 목소리가 의미 없는 소음에 잡소리에 지나지 않도록 종 이야기를, 더더구나 종의 분화 이야기를 여자 앞에서 애초에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인 그녀는 자신의 아이만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하기를 꿈꾸며 당당히 윗세대 어머니를 착취합니다. 그러나 시집되어 집에 들어앉게 된 그녀와 어머니와의 공존의 관계는 점점 희박해집니다. 서글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